SDG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 세션의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또 흥미로운 어떤 그런 주제들로 이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주제에서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로 이제 이 세션이 마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션 운영 방안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세션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 벌써 10분을 까먹은 상태고요. 그래서 발표 시간은 이제 20분씩 주어져 있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이 20분씩 쓰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이 10분씩 쓰시면은 사실 90분이 다 채워지는데 그래도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토론하시는 분들, 발표하시는 분들 한 1, 2분 정도씩만 세이브 해주시면 여기 참석하시는 일반 참석자분들께서 질문하시고 또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 순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부산대학교에서 오신 주기현 선생님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만났는데 교수님 같이 안 오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떨리다고 말씀해 중국 분이시더라고요. 주제가 그래서 제가 중국의 그 교육대회 원조 굉장히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이런 교육 개발하는 사업을 할 때 항상 중국 얘기하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하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주제를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주기현 선생님께서 중국의 교육 대외 원조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저희에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전에 이렇게 손짓으로 사인을 보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2학기 주기현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수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발표하는 겁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중국 교육 대외 원조 관련 연구 방향 분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 지난 15년간 중국 교육 대외 원조에 관한 연구의 발전 전반적 흐름을 살펴보고 이 연구들과 중국 교육 대외 원조 사업 간의 관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교육개발 원조금 국제개발 교육 원조의 한 중점 사항입니다. 근데 교육대외 원조의 중요성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 어디에는 한국 대외 원조의 발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육 어디에 대한 투입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의 확대가 교육 어디의 효과성 증가로 성충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가지가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의 역량에 더욱더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이카의 어떤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들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중국과 한국은 비슷한 개발 원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다 국제개발 원조에 있어서 수원부에서 공여부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도 교육 원조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사람이라서 이 연구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대외 원조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중국의 대외 원조에 대한 투입은 그해
국가 재정 지원 투입 정액의 89.8%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만큼 큰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의 대외 원조는 다른 나라 비해서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중국은 1950년대부터 국내 경치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원조를 받는 동시에 대외 경제 원조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로 경치적 목적으로 대외 원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국가 실력의 상승과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지금은 점점 경제적 목적으로 대외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대외 원조 체제도입니다. 중국은 다양한 중앙 그리고 지방 정부 기관의 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교육 원조는 주로 문자 원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보시면 공공시설 제공 그리고 학교 건설 같은 교육 원조는 주로 무이자 차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이자 차관 그리고 무대 차관으로 제공하는 원조는 점점 세무가 면제할 때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에 중국 46개 아프리카 나라 총 400억 인민세 한국 돈으로는 7조 2천억 원 세무를 면제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중국은 대외 원조에 대한 정의도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정의와 다릅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개발 원조는 흔히 OECD가 규정한 형태의 차관과 정력뿐 아니라 사업, 투자와 교육, 환경, 영어성 문자, 교육, 문화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의 대외 원조 정의는 다른 일반적 대외 원조의 정의와 비해서 범위가 더 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의 제목은 교육 대외 원조 아니고 교육 ODA로 설정하였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제어 교육 ODA를 검색했는데 논문은 한 편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ODA 그리고 ODA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복음화하지 않고 단어도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마지막에 중국 교육 대외 원조로 변화했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의 교육 대외 원조에 대해 조금 간단한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의 교육 대외 원조는 주로 학교 근처 봉사단 파견 및 양성 등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은 주로 전문가 파견, 기술협력 등 형식이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쪽은 주로 공무원 연수 하위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 기술 연수 및 기타 인적 교육 등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사단 파견은 교육, 목금 및 기타 사회 개발 봉사 인력을 파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연구 결과도 볼 수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교육 대외 원조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여 중국 교육 대외 원조 연구의 흐름과 초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 교육 개발 협력 활동을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최대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DNKI에 탑재된 학술지 논문 총 165편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어는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논문 수, 연구 목적, 연구 영역, 그리고 연구 내용, 연구 대상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중국의 교육 대외 원조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165편은 큰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외 원조 주제어로 검색해보면 4,000편 넘어의 논문수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붙이면, 주제어 붙이면 487편 논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복한 논문, 그리고 중국 국내 자기한테 정해하는 원조에 대한 연구를 빼고 마지막 이렇게 165편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2001년부터 중국은 WTO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00년부터 첫 번째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학술계는 국제사회의 개발 원조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렇게 다 6편 논문은 주로 국제사회의 교육 개발 원조의 정책 환경을 살펴보는 연구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2003년부터 중국 국내 최초의 아프리카 교육을 연구하는 학술기관인 절강 사범대학 아프리카 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또 2003년에 4월부터 중국 교육부는 첫 번째 교육원조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0개 학교에서 교육원조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논문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연구 주제도 점점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다음에 연구 목적으로 보면 실전 연구 중에 실천 사례 및 현황 조사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 협력 소개 및 논의 비교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두 분야에 관한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는 제일 부족합니다. 이 이유는 중국 국제 교육 개발 원조를 실시하기 전에
정부가 이 원조 방안을 먼저 작성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 모형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국에서의 교육 어디에 관한 논문도 조금 검색하였는데 한국에서는 교육 어디에 대한 비판적인 논문 많이 없지만 근데 조금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한 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육 원조 비판적인 반성적인 글 없습니다. 미국은 대학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연구 영역 분석으로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고 중등교육에 대한 연구가 제일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교육 먼저 발전하는 중국의 국가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국가 실력이 발전하기 위해서 고등기술 인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에 월드뱅크가 중국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차관도 중국의 대학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뱅크의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원래는 월드뱅크가 기초 교육에 관한 원조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중국가 아니요, 우리가 고등교육 좀 더 원조를 필요해요. 그래서 고등교육을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외 직업교육, 기술교육, 교사 기술훈련에 관한 직업교육에 대한 연구 관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훈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어 교사 박경 및 양성은 중국의 국제교육 개발 협력의 세 가지 중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연구 내용을 보면 교육개발 원조 환경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량 개발에 대한 연구는 제일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개발 원조 환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제교육 개발 원조 현황 및 환경 분석 그리고 원조 지역의 개발 현황 및 환경 분석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중국 개발 원조에 대한 시사점과 제한점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프라 구조 연구 부분은 교육 과정을 이어지지 방안을 많이 검토하였지만 ICT 인프라에 관한 연구는 한평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교육 개발 사업을 제공해주는 대상은 주로 아프리카 등 가난한 국가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 연구 대상을 보면 아프리카 쪽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 대외 원조 사업의 중심도 아프리카 쪽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쪽을 해주던 원쪽은 51.8% 다 아프리카 쪽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5%는 아시아 쪽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과 한편 미국과 일본은 교육 대외 원조 경험과 정책을 연구하는 논문의 주요 참고 대상을 되었습니다. 그 결혼 부분은 아까 비슷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전환 모델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개발 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더 효과적인 교육 개발 원조를 위해서 학계 교육의 실천 현장 간 더 많은 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원조를 위해서 교육 원조 영역의 전문적인 인재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중국 자기만의 교육 개발 원조 경험 및 시사점 정리하고 공유할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상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말로 발표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토론자분들께 죄송한데 제가 하나 여쭤보게 이거 지정 토론으로 요청받지 않으셨죠? 특정한 그런 걸로 제가 지난 다른 세션 들어가 보니까 그 토론하실 논문을 지정해서 그렇게 요구를 받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발표를 일단 들어본 다음에 토론은 이제 몰아서 한꺼번에 그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정봉근 교수님께서 범정부 통합적 교육 모델 정책 모색을 위한 실온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주제로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거시 시간은 20분 정도 보시면서 1, 2분 정도 전달해 주시죠. 1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정봉근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또 조금 전까지 제가 질문을 해서 질문을 알겠지만 저는 서대학교에서 글로벌 에듀케이션 코스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어요. 필드 프로젝트도 이제 몇 개 이거 했고 이게 제목이 이제 상당히 관냄새가 나죠. 이게 작년 4월인가 총민실의 그 개발협력 시민연맹 높은 사람들 모였을 때 그런 데 있죠. 거기서 결정이 하나 났어요. 왜 다른 보건 뭐 이런 데 저런 데는 정부 차원의 어떤 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통합적인 개념에 의한 어디에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있던 국제대학원의 정책출전연구소로 이제 수시과제로 떨어졌어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30년을 일을 했고 여기 와서 이제 교수를 하면서 2년을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야말로 직원과 충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교육부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래서 교육부 입맛은 뭐 내가 잘 아니까 빼버리고 옳은 얘기를 하자 해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되게 싫어해요. 싫은 면색은 못하고 이거를 가지고 총리실에서 요구한 범정부 교육 통합적 교육 모델 전략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거는 학자만 연구하는 거고 전략은 니들이 써라 했더니 이제 싫어하고 그거로 이제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점연구소를 이제 지원 중단을 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복합됐겠지만 그래서 이제 3억하고 바꾼 연구입니다. 3억짜리. 3년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아니죠 9억하고 바꾼다. 3년간 연구를 하면서 매년 3억씩 받아서 많은 그 이런저런 기본과제, 수시과제 연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교육개발협력에 포커스를 두고자 했고 교육부는 뭐 모든 걸 다 해달라. 재국민교육, 뭐 한국어 교육, 뭐 약간 그거는 이제 교육부 성이 안 차서 그런가 다른 파트너십 베타에서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나름대로 비판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추리면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 되고 조금 덜 추리면은 그래도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잘 귀담아 들을 내용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풀텍스트가 있어서 다 나눠 사무국에 줬는데 아마 프린트아웃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텍스트 일부를 그냥 막 잘라가지고 붙였는데,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 학회에 가면 이런 파워포인트가 없던 시절에는 딱 나와가지고 근엄한 표정으로 이 학계의 전통에 따라 연구 논문을 읽겠습니다 하면서 쫙 읽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전부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막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막 이렇게 건너뛰고, 그래서 어차피 풀텍스트가 있으니까 한번 그걸 위해서 보시기도 하고, 저는 막 건너뛰겠습니다. 범정부 통합적 교육오디의 모습을 보고, 범정부 통합적 교육오디가 뭐 같아요? 뭘 어떻게 통합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상했어요.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교육오디 정책을 사회 목적 내용 추진 체제, 정책적 가치관 측면에서 고착을 해보자 하는 걸 제가 목적으로 세우고, 우리나라 오디에는 정책의 제도화 차원의 정비 및 근본적인 확대, 기술작품으로 특정해서 분위기를 발전했어요. 다 가입이고 아직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저는 KSP에서 영어 부정적인 사람인데, 예를 들면 아까도 그런 에이시안 스토리에서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발전 경험을 현재 계속 공유할 수 있다는 추진적 근거가 희박한 인식과 신명한 자기 확신에 근거한 오디적 기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가능성이나 타당성, 방법론, 명분과 실상의 괴리에 따른 비윤리성, 나가서 개발 협력 기술 구조가 되기는 규범과 모달리티의 구조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정부를 우선 되게 때리고, 이런 것들이 교육 부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교육 부분은 경제 마인드가 이제 지배를 해버려가지고, 경제적으로는 SOC 지원 방식의 ODA와 달리 교육이 갖는 특별한 특성, 내재적 인본적 가치 추구나 교육 성과의 비가시성으로 인한 특성과 차별화를 수용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드러내고,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교육 ODA의 목표와 가치, 방법, 자원, 주체 등의 요소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런 렌즈에 넣어서 보자 하는 게 이제 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파트에서는 경기 결정 및 실행 주체들로 구성된 교육 가버넌스를 보고, 가버넌스의 디렉터들인 교육부나 코이카나 EDCF, 그다음 행정부 이 코디네이션 메커니즘으로 역할하고 있는데 총리실을 예전으로 보고, 언제 차원에서 타임 앤 스페이스 디멘션으로 보고, 우리나라 교육개발원조가 어디서 언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무엇을은 이제 분야 이런 것들에서 이 6개 분야로 나눠서 좀 검토를 하고 결론에서 정책 제언을 조금 했습니다. 이런 연구는 이제 많지 않아서 다행이어가지고 제가 쓴 거 한두 개 하고 같이 쓴 거 또 그다음에 친절도 몇 개 추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상당 부분 CRS, OECD CRS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많이 했고, 이게 이제 CRS 들어가는 이제 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연구하고서 놀란 게,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CRS 데이터가 접속하는 시점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CRS 데이터를 그래서 업데이트를 못하고 2013년 거는 블랭크로 뒀어요. 곧 하겠습니다. 분석 틀어 제가 노상 강조하듯이 컨틴전시, 스트럭처, 리소스, 파워, 에이전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분석의 측면으로 해서 어떤 현상, 시공적인 현상을 이제 보는 게 보통 이제 교육 역사사역이나 역사사역이나 정치학 쪽에서의 기본적인 책인데, 보통 이제 에이전시 스트럭처를 많이 하죠. 근데 거기 난 더 붙여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유동관 선생님 인사이신 까로 스토레스 선생님이 그걸 많이 쓰고 있는데, 컨틴전시, 스트럭처, 이데올로지, 에이전시 이런 틀을 가지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쉬운 용어로 바꾸면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이죠. 이걸 가지고 한국 교육 모델을 보고 전략적인 혹은 무슨 개선할 정도로 검토하자. 우선 저는 이제 통합적 교육 모델의 개념을 이렇게 것들을 정리했어요. 특히 이제 다 피어 리뷰 받고 나서 우리나라 교육부 원조가 도태해가지고 분조라, 유상 원조 부분, 너무 과하다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프레그멘트 됐다 그러니까 그럼 통합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통합적 아이디 통합적 의뢰라는 용어가 이제 슬슬 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통합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 개념도 없어요. 근데 여하튼 통합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범정부적 통합적 교육 오디의 개념을 교육 오디를 경제 오디와 통합한다거나,
포이카와 EDC, 교육부 등으로 분절된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뭐 어쩌고 하자 이런 식의 접근법이 아니라 ODA를 가치론적 목적, 참여주체 사업 간의 사업의 시간과 공간 방법 간의 결과에 대한 성찰 측면에서 통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를 모색하는 그런 이제 골치 아픈 파트를 잡아서 했습니다. 이건 뭐 빡빡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다 CRS에서 추천해서 정리한 건데 우리나라 교육 ODA를 이런 기관들이 하고 있어요. 수출은행, 포이카, 그다음에 외교부도 하고 교육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메이저인데 특히 이제 이 메이저들 중에서 교육부를 보면은 제가 교육부 30년 있었기 때문에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육부는 국내 교육 문제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교육의 어떤 이런 개발 협력 이쪽에는 사실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관심을 못 둡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 조직표나 예산을 분석해 보면은 너무나 명약관화해요. 그 사무관 한 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안고 있는데 그런 성진도 일 같은 건 포이카가 간 데서는 한 과가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무관 한 분이 다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 그 분야 업무는 교육대 입시, 사교육, 보건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도대체 정책적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얻지 못하니까 대신 뭘 하느냐? 홍보성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나 홍보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여기서 와가지고 저걸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특히 교육부가 이제 문제인데 비교해 보면은 포이카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리소스를 교육부 분야에 집어넣고 이시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상황으로 표현했냐면 웹도도 개꼬리를 주고 개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개가 안 흔들리잖아요. 개가 뒷꼬리를 흔들어요. 일이 거꾸로 된 걸 웹도독이라고 그러는데 교육부가 국내 일을 하면서 교육개발협력 쪽에 전략을 세워서 리드하겠다는 것이 웹도독 상황이라고 좀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명색이 정부 조직상 그리고 총괄하는 부서고 부총리 부서고 이러니까 현실은 저쪽에 다 있지만 적어도 명분은 교육부가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육부 직원들이 고심참담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나중에 제안 중에 하나가 되고요.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 꽤 많이 씁니다. 비율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교육 부분 내용이 그렇게 사운드하지가 않죠.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 부분 교육 내가 그렇게 투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도 이 교육 부분에 쓰면서 제가 그때 2년 전에 이 서치를 하면서 교육 ODA나 ODA의 얼로케이션에 어떤 패턴이 있는가 없어요. CR에서 아무리 돌려보고 리그레션 업으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도 이거는 정책적 arbitrary decision making이기 때문에 통계 가지고 어떤 패턴이 있나 그거는 아마 개발경제학 쪽에서 더 큰 데이터 가지고 더 큰 많이 큰 통계 지표 가지고 어블리 데이터 가지고 베리에블 이렇게 돌려서 패턴 비슷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도 러프하는데 교육 분야에 들어와서 어떤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지원하냐 없더라고요. 하여튼 다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핫즈퍼치하다는 거, 뒤집박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중에서도 어떤 의미는 있어요. 그냥 스칸다비아는 어느 쪽에 많이 하고, 미국은 의외로 고등교육 안 하고, 프랑스, 일본이 고등교육 많이 하고, 한국도 고등교육 많이 하고, 왜? 장학금 주니까. 그리고 기초교육 별로 안 하고, 이런 패턴들을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의도적인 정책 결정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ODA 얼로케이션에 어떤 패턴이 없다는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할 내용 같아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경제학 분야에서는 있다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 돌리고 복잡해서 지금 배우나는데 별로 인프레시브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 기관별로 교육 분야에 어떻게 주는가를 봤더니 이 수원 포이카 외통부 그거 하고 교육부는 교육 일반에 줘요. 교육 일반은 팔리시나 트레이닝 이런 거고 수원 포이카가 대학 전문 교육에 많이 주죠. 그리고 중등교육에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게 다 직업훈련이에요. 실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육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ODA의 대부분은 상당히 인텐셔널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창피하게도 교육을 아직도 유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 사또 선생이 발표한 것처럼 셀프헬프나 너도 책임이 있다 스스로 발전해라 할 때는 유사하게 어떻게 의미가 좀 있는데 일본도 교육을 무상으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교육을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EDCF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유상을 안 하고 그리고 뭘 주느냐 어떤 식으로 주느냐를 보면은 다 알다시피 전부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에서 뭐 성과 평가하고 뭐 그러니까 섹터나 어떤 돈을 통으로 주고 잘해보시오라는 컨셉은 아예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약간 수학 어프로치나 버디 서포트나 이런 것도 과연 기대만큼 잘 되느냐에 대한 이제 비판도 많이 나왔지만 여하튼 그럼 우리 시도도 안 해보고 아직도 굉장히 프로젝트 위주로 하고 약간의 NGO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특이한 모습이죠. 지역대구는 뭐 다 상식이다시피 아시아에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해주고 아프리카도 제법 많이 합니다. 왜? 자원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속담에 될만한데 해주자. 아예 그냥 밑바닥에 물 붓지 말자 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나라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하여튼 그래서 최대임금은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중하위 그래서 일단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좀 더 브레이크다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헌법의 주목을 제가 했어요. 31조에서 우리 교육권을 교육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 기본법에서 우리 교육 이념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안에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보유하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교육의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법제화해서 이것을 교육 OD의 이념에 도입하자. 그래서 한국 국민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원 대상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품격, 자주적 생활을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최상위 목적으로 하자. 경제 개발에 기여하고 뭐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하자는 그런 도적 생각은 좀 버리고 적어도 교육하는 사람들은 좀 이런 원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제 기본적인 주장이고 그래서 지원 대상국 국민들을 공여국의 일반 정책적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 기능주의적 교비를 좀 그만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인류로도 인간적 삶을 지향하는 동등한 수치로 대하는 인본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교육개발 행동적으로 정하자. 코이카도 교육부도 바꿔야 돼요. 경제개발에 도로 쓰겠다. 뭐 기술인력 양성해서 경제발전시키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조그만 직업훈련 하나 세워주고 한 1, 200명 취직시키고선 무슨 경제개발이 됩니까? 그건
너무 허황한 너무 야심찬 그런 건데 이따가 이제 장기순 박사가 걱정했습니다만 지금 SDG 시대잖아요. SDG 에러인데 다행히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딱 험나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완전히 의하 내빈에 더 이 실행 가능성이 더 적어진 정말 그레이트 허크의 사기에 가까운 이런 건데 그나마 괜찮은 게 이제 4.7에 보면은 그동안 어떤 얘기들을 좀 했어요. 인간의 어떤 휴먼 라이츠라든가 세계 시민들이라든가 그 전까지는 전부 도구적인 교육계를 주겠다는 것 도구적인 목적에서 하는 거지 인간의 기본적인 휴머니티보다는 그건 당연하게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영 안 하고 경작자들이 만들어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 SDG 하면서는 그래도 EF 이후 20년간 교육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보이스를 내가지고 유네스코에서 받아줘서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다 받아줘가지고 멋진 문서가 나왔는데 이거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누가 얼마나 돈을 어떻게 돼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낫긴 클어야 돼.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열심히 이제 비판하라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육개발 협력에 있어서의 정책 목적을 Y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ODA 사업 차원을 넘어서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철학적 차원에서 설정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의 인용을 원용해서 대도국 국민들의 디그니티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생활, 민주공동체, 사회 등의 목적을 혁신과 균형 제시하는 것이 아까 보신 SDG 4, 7 다른 SDG하고 취지하고도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인적자원 개발, 기초교육, 티백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인문적 목표의 하위 목표로 도착. 적어도 그런 컨센서스를 정치 결정하는 사람들이나 언론을 하는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갖자. 이런 이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제도적인 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물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OS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 하면 교육부 사람들 좋아. 이해가 되는데 실제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참여 주체학감 쓰는 것처럼 교육부는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신뢰성도 없는데 주체는 이 주인으로 리드를 해야 되니까 그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역할 분담을 잘 시켜줄 것인가. 특히 이제 정부뿐만이 아니라 교육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 NGO들 이래서 여러 주체들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잘 충돌하지 않게 갈라주는 것. 그래서 뭐 해보신다고 이렇게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 빌려다가 해봤는데 그럴싸하게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교육도 할 게 있겠다라고 좋아하던데 뭐 하여튼 그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포인트는 너희들이 잘하는 걸 해라. 너희들이 못하는 거 하지 말고 다른 데가 잘하는 거 거기서 하게 해라. 그리고 누가 조율하느냐? 이건 뭐 대학의 총리실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총리실 조율 기능을 더 활용하고 강조하자. 사업 진역은 이게 문제가 된 게 중점협력대상국이라는 제도를 들여와가지고 이제 25개인가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돈을 몰아준다기보다도 우선 그러니까 어디에 펀딩 신청을 할 때 중점대상국이 안 들어있으면 안 줘요. 심사부터 안 해버려. 이거는 상당히 곤란한 방식인데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업 지역에 관해서는 교육부문이 포함되지 않은 중점협력국이나 이런 데서 제외된 나라들은 불리한데 교육오디에를 기본적 인권 차원으로 해서 이 중점협력국에는 다 컴포넌트가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적 개념에서 교육오디에 부분은 중점협력이라는 카테고리를 좀 넘어서자. 왜냐하면 중점협력이라는 카테고리는 스트릭트리 이코노믹 인스트루멘탈리즘이거든요. 그걸 좀 벗어나자 이런 이제 딴소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언을 읽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경제개발 정부의 오디에 정책에 대해서 물질적 변화, 성장을 위한 도구적, 선택지에서만 실천됨으로써 교육에 지향하는 인문적 가치와 보편적 일성장, 정책과 사업체계를 이진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사회적, 문화적 발전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도 교육 투자 필수요, 소득기여도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돼서 정리되고 정책화로서 이른바 교육의 경제적 분석화와 교육 오디에서의 패티즘을 가중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법상 교육을 총괄하고 규정되어 있는 교육부의 이런 업무 구도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언더독이었죠. 맨날 어필 배틀을 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육 오디에 정책의 오너십을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회복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렇게 교육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코이카하고 엑심이 주도하는 기획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정책 대행구도가 돼 있어요. 거기는 교육자들이 없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막상 교육계에서 보면 아이고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 일종의 에이전트, 프린시플 에이전트의 문제성 연구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시작한 혼란이 있는데 이제 포스트 2015 SDG 상황을 맞아서 이 통합적 교육오디를 하겠다 하면 우선 버릴 게 교육오디의 정책 목적을 경제 도구적 관점에서 털어내라.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플랜을 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쓰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지금 이제 주경 선생이 중국 오디를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특히나 다른 부분 마찬가지지만 교육 부분에서 중국이 아주 어떻게 보면 개발 위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막 순식간에 해치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2000 로맨스 전등을 켜놓고 거기다 프레시 하나 비치면 빛이 나겠어요? 전혀 안 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계된 코이카니 여기 뭐 중국이 뭐라든 상관없이 그 나라에 가서 자기 사업 있고 월급 나오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그 경제개발 파라다임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교육부는 좀 더 인본적인 어떻게 그러니까 좀 더 기본권적인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 잘할 것들은 중국도로 하게 하고 한국은 뭘 하느냐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권, 문화적인 어떤 특성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뭐 보건 이런 건 다 뭐 죽고 사는 문제니까 보편적이고 경제개발, 인프라 뭐 다 그런데 교육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은 한국 교육오디의 기본 목표가 좀 더 기본권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하면 뭐 직장 떠줄 사람 많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중국하고 차별화되고 그쪽 나라에서 한국 오디는 뭐 중국에서 갔다가 뭐 조금 부족해서 한국과 똑같은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상당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다르고 아까 일본도 우리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한국 교육 부분 오디는 굉장히 인류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본적인 그걸 하더라. 뭐 스웨덴이나 이런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은 이치 교육에 많이 주고 있어서 참 훌륭한 나라들이다. 뭐 반면에 일본은 장사를 하고 뭐 미국은 그냥 정치를 하고 한국은 뭐 죽구밥도 아니고 다 모아서 좋은 건 다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철학과 이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서만이라도 어떤 그런 인본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 다 교육하는 사람들이니까 장사하거나 경제하거나 땅 파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보이스를 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여태까지 교육부가 딴 일 바빠서 안 했기 때문에 바쁜 그 경제학자들이 대신 해주다 보니까 경제개발 패러다임 속에 교육오디가 매몰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를 벗을 때가 됐다. 왜? 안 벗으면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보기에 뭐 중국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돼요. 그런 방식, 그런 내용, 그런 가치관 지향의 교육오디라면 중국이 훨씬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많고 더 잘해주고. 한국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육오디에서. 직업 훈련이냐? 뭐 훈련을 세워서 뭐 가르쳐서 몇십 명 취업시켰다가 2, 3년 후에 실직하는 그런 걸 되풀이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이런 것들 잘 써가지고 통합적 교육오디 전략을 위한 검정도 플랜을 좀 짜라 그랬더니 결국은 못 짠 것 같아요. 못 짜고 난대로 짜라 그러는데 나는 연구를 안 했지 짜는 건 네가 짜라 그랬더니 회신이 없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무서워서 발표했어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별점을 5개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빠져든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짜려는 부분은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에 몰입하다 보니까 네, 코를 못 들였어요. 다음에 발표하실 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 장소를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20분에는 새로운 세션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체크를 지금 해봤더니 그래서 15분에 15분에 사실은 끝나고 이제 이렇게 환기를 할 어떤 그런 시간이 여기 들어오는데 15분에는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셨으니 발표를 하셨으면 세 번째 발표자는 일본대학교의 장기순 박사님이신데요. 교육 개발 협력과 SDG의 달성 가능성과 과제
문제라는 주제로 또 다른 굉장히 무겁고도 굉장히 장중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세션은 앞으로 있을 어떤 그런 계속되어야 될 논의에 뚜껑을 여는 그 이제 주제를 넣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이 주제 하나만 갖고도 저희가 뭐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동안 토론해도 부족한데 어쨌건 좋은 기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원고는 쓰지는 못했고요. 파워포인트로 몇 장만 했는데 사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교육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참 좋은 시점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협력 쪽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0년까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각도에서. 근데 마침 우리 정모 선생님께서 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아마 공부거리는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도 이거를 이제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제 아주 인트로덕션 차원에서 시작한 거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교육 쪽에, 개발협력 쪽에 일을 많이 했지만 교육 쪽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비전과 전략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디에도 없었죠. 사실은 없었고, 근데 그게 우리는 몰랐지만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뭐 어떤 규범이라든지 혹은 뭐 거버넌스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는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에 MDG 같은 게 만들어지고 뭐 그 전에 물론 뭐 세계 교육 회의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게 다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저희는 교육 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 그런 문제에 너무 이게 매치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문제도 있지만 국제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너네 거나 좀 잘하지 국제 하느냐,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그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 쪽에 뭐 금정부 통합부 쪽으로 하는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이제 MDG라든지 혹은 유네스코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팔로우만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지 않았을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시적절한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결국은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라면은 모든 것을 생각을 하실 때는 적어도 SDG, 이게 그전에는 MDG였겠지만 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측면이 그게 어떠한 이념이 들어갔건 뭐 관계없이 일단은 뭐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따라가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는 거고, 그 중에서 교육 부분의 SDG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그런가, 목적은 지금 뭐 앞으로 2030년까지 어차피 이걸 가지고 끌고 갈 거고, 물론 이제 160회, 17개 목표에 169개의 그런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이 있겠죠. 이 말은 다른 얘기로 돌리면은 저희가 할 거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공부할 거리도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투자라 그럴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분명히 아직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의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은 이게 맞는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개동교육 현황을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만민교육, 뭐 보편교육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게 세계 시민교육하고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저 인권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런 사람이 누구나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처한 환경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교육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환경론 얘기할 거고 뭐 철학 쪽에서 여러 가지 가져와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방법, how to를 해주면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가난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접근이 교육에서 바라보는 1차적인 접근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부분이 우선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급하게 하는 측면이 많은 거고,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연구조사에
대한 거를 좀 포커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건이 열악하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부에 대한 혹은 교육에 대한 기회를 노출시킬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인터넷,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뭐 한국이든 혹은 다른 나라든 가서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사업 같은 게 더 활발해진다라면은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거고, 국제적인 뭐 수단적으로 하고 있는 뭐 이게 보이기식의 이벤트, 뭐 학교 집고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큰 자원 가지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하는 연구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교육부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이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제 생각엔 앞으로는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 SDG에서 우리가 가장 했던 게, 사실은 Sustainable Development는 Education for 해가지고 ESD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는 SDG로 명명을 했다 그래서 아마도 이쪽에서 이 교육이나 혹은 이런 쪽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다. 어차피 이 지속 가능한 번역을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SD라는 의미 자체가 교육이 없으면 사실은 작동이 되지 않은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고, 우선 그 중에서도 SDG 내에서 교육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 그것부터 이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SDG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찾으려면 결국은 교육 쪽에서 찾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MDG는 뭐 아시겠죠? 이건 계속 리포트가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다 보지 못했는데, 뭐 이런 정도의 성과, 그러니까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MDG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비교해보면 분명히 성과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받아서 몇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한 2년 정도? 한 3년이죠.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SDG에 대한 논의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 그룹에서 얘기했던 그 자료가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지금 UN 17개 그 목표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거고, 이런 부분은 아마 다른 자료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참조하고 보여줘서. 그래서 SDG가 이제 17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17개 목표에 169개. 엄청난 분량인 거죠. 그게 굉장히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MDG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지, 사실 MDG에 대해서 그때 상황인 거는 뭐 옛날 자료에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배경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컸던 게 이제 뉴 밀레니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밀레니엄을 붙였던 이유인 거고, 그래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를 90년대 중반에 OECD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게 MDG로 바로 연결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EFA가 있었고, 그래서 MDG가 된 거고, SDG에 들어와서는 그 사이에 이제 MDG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녹아들면서 참여 기구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져서 이게 좀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가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도국에도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민주화 혹은 뭐 안보, 인권 이런 것도 다 가져오는 거고요. 결국은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우리가 2030년까지는 안고 가야 되겠다라는 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의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MDG에 나와 있던 한계를 이제 SDG로 가져와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계겠죠. 월드 뭐 소사이어티의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가는 거고, 이제 MDG와 관계는 그 표가 잘 구분해놨더라고요. 보니까 MDG에서 가장 많았던 환경 부분이 대폭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육 정보가.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S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쪽에서는 어쨌든 첫 번째 얘기가 양적인 측면의 보편교육.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퀄리티를 넣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면은 퀄리티를 보게 되면 이제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 아니야? 우리는 뭐 빠졌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보편교육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많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입학률은 되지만 역시 학교를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여전히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졸업은 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게 이제 그 한계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그런 겁니다. 이제 입학 뭐 인롤먼트는 좋지만 여전히 아웃 오브 스쿨에 있는 학생들은 되게 많은 거고 그다음에 여전히 그 아프리카 그러니까 서부 사하라죠.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거고 여성에 대한 부분은 있는 거고 취약계층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라는 게 이제 그 SDG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네 번째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보는 특징이었고 그래서 지금 7가지에 하고 3개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거 자체가 제 생각에는 SDG 다른 걸 다 빼놓고 떠나서 이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달성한다든지 뭐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뭐 비단 교육 하나만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정치적인 측면 혹은 산업 구조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하고 다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냥 넣은 것 같지는 않고 그동안 유네스코라든지 혹은 뭐 OECD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담다 보니 들어간 것 같고 드디어는 교육 쪽에서 MDG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한계를 한번 극복해보자라고 싶어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파란색으로 써놓은 게 제가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보면은 교육에 있는 모든 것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학교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벗어난 것까지 갔기 때문에 이건 사회 문제로까지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 문제까지 해결해보겠다라는 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4.7 있고 A, B, C. 특이한 게 이 A, B, C라고 부수적인 걸 줘가지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뭘 하자, 뭘 만들어내라라는 부분도 있고 또 빠졌던 뭐 스칼러십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도국 교육 사업이나 뭐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만 저희가 충실히 해도 저희 뭐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벅찰 것 같기도 하고 저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세부 지표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좀 더 이제 그 정교화 시키려면 각 지표별로 우리가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각각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혹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도 제 생각에는 뭐 학위 논문 더하기 몇 가지 논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워낙 주제들이 커버하고 있는 게 방대해서. 그래서 이제 향후 과제를 2가지로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SDG에서는 그러면 이 SDG 달성을 위해서 뭘 할 거냐라는 걸 한 5가지 정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SDG4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데 여러 군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파이낸싱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얘기를 했고 여기에 나온 게 이제 어떻게 하면 민간 자원을 많이 끌어들일 건가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발 금융이니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소스를 그러니까 가져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로서는 이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뭐 분전화는 아니지만 협력의 구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이제 SD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뭘 구성을 해라 어떻게 하라 뭐 국가별로 하라고 이렇게 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이제 이렇게 잘 굴러갈까에 대한 것은 또 다음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별로 저걸 만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라오스에서 이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라오스는 이미 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직 총리가 위원장이고 자기들 차원에서 SDG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가 라는 거를 지금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콜롬비아하고 몇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라오스도 이미 있어서 얘기를 한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벌써 이제 그런데 이거 개도도 훨씬 더 앞서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있고 이제 M&A가 역시 중요하겠죠. 어차피 매년 모니터링 리포트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전해간의 개발 협력도 이제 국제 정치 속에서 얘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과연 이제 이런 테러라든지 혹은 이쪽 동아시아라든지 혹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OECD, IMF, 국제금융기구하고 유엔기구의 사이의 조율 같은 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제인 거죠. 어차피 근데 그 부분은 협력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툴이 있겠죠.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G4의 측면에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요람에서 무등까지 대학을 벗어난 평생까지 지금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에 대한 전체 부분을 커버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만의 가지는 교육에 대한 비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홍익인간 굉장히 좋은 이념인 거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걸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재원의 부분, 이제 국가의 중점, 근데 이게 국가의 중점이 아니거나 중점 획득이 아니고 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얘기가 나오는 거, 그거는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용시장과의 부분이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거하고 가장 관련된 건 저는 난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난민 같은 경우에 대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 캠프에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버려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나라가 안정화됐을 때,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과 기술 이런 부분도 있고, 출장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 같은 거 이것도 역시 필요하고,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다 고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되면은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되면은 가는 거죠. 왔을 때 이 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갔더니 거기는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소녀를 위한 교육 이미 다른 나라에서 했던 거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인천에서 열렸던 WF를 어떻게 여기에 끌고 가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다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교육부가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이거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장에서는. 근데 그걸 어떻게 국제적으로 도와가려고 할지에는 내부적인 거버넌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청교자의 목표.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제시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좀 시야를 약간 좀 넓히면서 좁히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은 더 공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저희는 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연구조사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외 예산의 그런 항목을 전체 예산의 5% 정도는 이쪽 비용으로 그냥 써라. 그리고 그거를 토익하나 교육부에 주고 연구재단 같은 데 놓고 아예 그거는 더 연구소로 다 쓰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기회도 많이 될 거고,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것도 클 것 같고, 저희도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적용이 돼서 제가 처음에 10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토론하시는 분들 준비하신 것 다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하고 제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5분 안에 말씀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토론자는 유네스코 한의에 계신 강상규 팀장님께서 토론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연의 강상규 팀장입니다. 5분에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봉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 ODA, 교육 ODA 측면에서 근본적인 이슈를 깊이 있게 조명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요구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구가 제대로 되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이제 주기현 선생님께서 중국의 개발협력 논의에서 반성적, 비판적 연구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 다음에 그런 또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좀 대비돼서 읽힐 수 있었고, 정원 교수님 그 논문 전체를 좀 읽고 왔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교육 철학이나 가치, 이념적인 측면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경제 종속성을 탈피해서 교육의 보편적 가치,
수립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품격이나 품위를 또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품격이나 품위 같은 것은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구 국가나 또는 박기문 총장의 그 UN SDG 성안 과정에서 보면 계속 나왔던 개념들이거든요. 휴먼 디그니티를 중심으로 발전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저협력 대상국을 기준으로 교육 지원을 하지 말고 기본권적인 입장에서 교육 ODA를 주류화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시적절한 제안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범정부 통합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서 콤비네이션 하자, 역할 분담을 하자는 모델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고위 교육 ODA의 특이성을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약적 수치 지표라는 어떤 모니터링이나 평가의 개발 적용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러한 목표 설정, 평가 방식이 교육 ODA의 잠재성을 오히려 배제한다는 그런 결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침 최근에 이제 국회의 교문위에서도 교육 ODA의 양적 수치로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고 그런 트렌드를 지향하라는 언급이 있었고 또 교육부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양적 지표를 극복하는 정성적인 평가, 임팩트 중심의 평가를 도입하라는 그런 요청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전문 교수님 발표 연구 내용이 이미 알려져서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뭐 유네스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발표를 바탕으로 좀 유네스코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장지순 박사님 발표를 드리면서 전문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서 좀 SDG 발표 얘기하셨고 근데 국제적인 과정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좀 다자적인 입장이 조금은 더 덧붙여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발전적으로 했습니다. 주로 양자적인 관점이 많이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분야의 전문 유엔 전문 기구이고 특히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네스코에 가셔서 연설을 하셨거든요. 12월 1일에 연설을 하시면서 유네스코의 상당히 많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유네스코에 저희 한국 정부가 1년에 약 75억에서 80억 정도의 회원비를 내고 있고 그것과 별도로 거기에 이제 몇 배에 해당되는 유네스코 비정규 신탁기금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신탁기금 사업들도 보면 교육부에서부터 기획재정부, 코이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렇게 다양한 이미 정몽 교수님께서 논문에서 언급한 그런 다양한 기관들이 각계각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유네스코 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유네스코를 통한 교육 지원이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다자 또는 멀티파이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들이 범정부적인 통합 과정에서 언급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한 논문에서도 나왔듯이 그 컨트리 파트너십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쉽게 쓰는 각국에 있을 수는 있는데 각 국제기구별 특히 이제 교육 ODA에 관련되는 국제 기구별 전략 같은 것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만 놓고 보면 유네스코에도 많은 그 선진국들이 투자 대비 효과들을 검증하기 시작했거든요. 원조 효과성 부분인데 특히 이제 2011년부터 영국의 다자 원조 평가들이 유네스코에 적용이 되면서 호주, 스웨덴, 미국 같은 국가들이 유네스코 기관 역량이며 교육 ODA 성과며 이런 것들을 아주 양적으로 따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네스코 의제에 대한 방향성이나 주도성도 확보하고 국민의 세금에 대한 책임도 강조하고 국제기구에서의 어떤 까다로운 고객으로서의 면모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유네스코를 비롯한 이런 국제기구의 다자 원조 개발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범정부 통합적인 차원에서 실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기구별 전략에도 통합되어서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언을 하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반에 이제 주기현 선생님께서 발표가 있으셨는데 아프리카 쪽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개발협력의 경향이 파트너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경제 정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외 원조 사업 중심인 아프리카 지역이 중국 대외 원조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얘기는 여기는 경제 정책성이라고 할까요? 그 개발 원조, 교육 분야의 개발 원조와 경제적인 이익, 어떤 교류 이런 것이 굉장히 얼라인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중국에서 좀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연구가 계속 되는지는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연구 동향이 좀 관찰이 되면 이런 것을 또 한국에서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심으로써 한국도 비슷한 고민 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에서의 이러한 방향의 논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어요. 말씀하신 거.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 말씀만 드려도 말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저 조우진 팀장님 우리 한 8분 남았거든요. 두 분이 사이좋게 4분씩 나눠서 5분 쓰실래요? 3분 만에. 팀장님 한국 유네스코 항의에서 나오셨는데 예, 옆에서 저 동료분이시라서 유네스코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 유네스코 아닌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례가 많지 않은 중국의 교육 개발 협력에 대한 말씀해 주신 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그 두 분께도 늘 그렇지만 많이 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그 흔히 말하는 뭐 정봉훈 교수님이 원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그 비판도 하셨습니다만, 흔히 이제 그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되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산업 선진국과 어떻게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는가, 또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 분야를 가지고 고민을 좀 더 해야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점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요. 같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점만 지적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여전히 개도국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국가 이기주의적인 방식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해왔던 그런 요 앞에 세션에서 이제 에이시안 패러다이즘, 에이시안 모델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산업 선진국들이 일종의 도미넌트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그 틀을 다른 방식의 다양성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 부처에 대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 세션의 주제가 이제 SDG와 교육개발협력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세 번째 발표해주신 정준 교수님 말씀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교육개발협력이나 교육 ODA 또는 개발협력 틀도 있지만 SD에 대한 틀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DG 골이라는 건 나왔지만 과거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국가위원회라든가 이런 지난 DJ 정부 또 참여정부 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교육 분야가 전문위원회로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런데 MB정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 교육 정책이 나오고, 녹색성장 정책이죠. 내셔널 폴리시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SD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지만 일반 분들은 SD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뭐 지속 발전 가능, 지속 성장, 뭐 각기각색으로 쓰고 있는데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도 막 혼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과학창의재단하고 회의도 하고 과학기관 분들과 회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SD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가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가 수준에서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이 교육 바깥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앉아서 이제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물론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서 그 분야를 천착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SDG 논의에서도 보셨지만 이미 자연과학계에서 복잡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문사회과학 쪽에서는 전혀 복잡계에 대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교육이 교육 얘기만 하고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 누가 해줄 것 같으면 문제가 해결됐겠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나 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모델 이야기하면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3분 정도. 죄송합니다.
다른 분야에 접목되는 교육개발협력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지난달에 헝가리의 세계과학 포럼이 있었는데요. 그 분야에서 예를 들면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보존지역 같은 데서 생태교육과 철학교육과 예를 들면 사회 인클루시브한 사회통합교육과 이런 것들을 같이 수행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나라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야기는 엄정민 팀장님께서. 조인 팀장님 별점 5개인데 시간도 맞춰주셨고 또 내용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SDG에 합쳐진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논의가 있는데 말씀하셔서 지금 교육팀장 오래 하시다 과학팀장으로 가셨거든요. 과학팀장 가시니까 또 그 업무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반영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따를 거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밖의 문제들을 잘 알아야지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굉장히 마지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마무리를 해주시는 토론자 분이신데요. 엄정민 아태이의 교육원에서 나오신 엄정민 팀장님께서 토론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교육원 엄정민입니다. 일단 과학으로 하셨으니까 잠깐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고 제가 사실은 저희가 듣기는 원래 지적 토론으로 들어서 저는 마지막 장기순 교수님 이거를 사실은 좀 정리하고 약간 거기에 덧붙이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SDG 자체 특히 이제 교육협력 교육개발협력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도 더 알고 싶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냥 생각했던 거를 그냥 축소했습니다. 아주 빨리. 네. 일단 장기순 교수님이 굉장히 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걸 중심으로 보면은 지금 이 MDG랑 SDG를 사실은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봤을 때 SDG는 상당히 특징상 한 2년 이상의 논의 그다음에 오픈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까지도 컨설테이션 아주 넓게 해서 사실 이제 MDG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보 주요 사람들이 이제 비영리 버튼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었다면 거의 SDG는 이제 공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논의된 상태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그렇게 많은 고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교육이니까 교육은 사실은 저희가 MDG를 생각했을 때 교육의 말하자면 이제 패러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모두를 위한 교육 EFA잖아요. 근데 그 EFA와 MDG는 약간의 오버랩이 있지만 사실은 생긴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같이 오지는 못했는데 지금 앞으로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유네스코에서 또 전략적으로 마침 2015년에 둘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또 개발이라는 것이 중점이 되면 사실 자원이 재정적 자원이 몰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둘을 얼라인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인천에서 지금 이번에 세계 교육 포럼을 하면서 인천 산업문이 나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11월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실행 계획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MDG 고울의 8개 중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 유네스코에서 얘기할 적에는 한 2개 정도 젠더 패리티 문제까지 해서 교육에 의제를 받지만 그것도 교육의 포괄적인 문제는 아니죠. 근데 지금은 완전하게 4번 SDG 4번 고울 자체가 온전히 스탠드얼론 고울이라고 해서 온전하게 교육에 관한 의제이고 그 안에서 이제 교육에 관한 통합적인 것을 전부 7개의 타겟으로 3개의 means of implementation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EFA 자체에서 보면 보편적 교육, 양적 학교에서도 중요했고 사실은 EFA 안에서도 굉장히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 교육의 직접 향상도 이야기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뭐가 새로운가 그런 걸 봤을 적에 새로운 것이 바로 4.7 아까 정웅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타겟 4.7에서 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교육의 내용까지도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MDG를 얘기했을 때도 MDG 안에서도 그 Environmental Sustainability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고을 자체 개발 목표 전체가 그 Sustainability라는 그런 프레임 안에 들어있고 교육에서 자세히 보면 Sustainability 말고 또 하나의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Peace라는 게 있죠. 그래서 4.7 고을 같은 걸 보면은 교육이 그 안에 이제 뭐 세계시민 교육도 들어있고 뭐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들어있고 사실 이제 유네스코 문서를 보면 국제이해 교육이니 뭐 인권 교육이니 다른 교육들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을 왜 하느냐의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같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이제 있으시면 그 문서들을 찾아가서 직접 보시면 그 특히 실행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자세한 것들을 또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정봉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1948년 그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 또 하나의 이렇게 중요한 그런 레퍼런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SD 자체가 그 자기네들이 이제 그 홀리스틱 앤 휴머니스틱 비전이라고 해서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리고 통합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반성인 거죠. 그 개발이라는 것이 뭐 돈 갖다 붓고 개발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부패, 뭐 민주주의가 흔히 만든 거, 뭐 예를 들어서 다부적 기업과 정부의 결탁, 뭐 그런 것들을 또 모두 다 그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들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레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또 강조해야 될 게 뭐냐. MDG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라는 것의 대상을 그 디벨로핑 컨트리로 주로 생각해서 그 선진국들은 그거를 도와주는 개념의 그런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근데 SDG는 뭐냐. 지금 저희가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해서도 지금 회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은 모든 전 세계의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다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DG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일단 그 모두가 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타겟에 따라서는 좀 더 그 개발도상국에 해야 되는 거, 그런 작은 것이 있겠지만, 특히 그리고 여전히 이제 개발도상국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크게 있지만,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변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관심이 있던 4.7를 특히 보면, 4.7 같은 경우에는 그 모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국가 수준에 있어서 전체적인 국가 전략을 짤 때 지금 이제 제가 사실 이게 학회가 그 국제 개발 국제 개발학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국제 교육 협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듣는 것이 국제 교육 협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 개발 협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 개발 원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동일한 개념은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그 공적 원조라든가 원조에만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면 만약에 SDG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면 그 프레임에 맞춰서 생각하는 그런 그 전략이나 어떤 그 전체적인 실행 체계를 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말하자면은 뭐 인권교육이든 세계시민교육이든 그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든 이것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적원조로 도와줄 때 우리는 어떤 파트너십을 그리면서 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하셨을 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이 뭐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도 문제지만 교육과 개발과의 관계 이것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마 지금 계속 그 SDG를 뭐 지속가능 발전으로 하는지 지속가능 개발로 하는지 사실 이거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깊게 보면 그것이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발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하는 건 지속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예전부터 이제 발전론의 관점에서 봐서 발전론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완전 이제 그런 논의들이 좀 있어서 용어 정리가 개념 정리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료들을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또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볼 수 있는 게 교육에서의 교육으로부터 학습으로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으로의 강조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물론 학습자 중심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다고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측정의 문제에 있어서 옛날에는 뭐 교육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숫자 보고 이제 대충 하면 되는데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학습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난제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가치 내용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 교육 개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미 다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 사실은 디벨로핑 컨트리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그런데 실제로 정말 한국이 잘할 수 있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 기관이 세계 시민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 시민 교육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뭐 교육 개발 협력이랑 연결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있어서 국내 공교육이나 뭐 다른 교육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개발 협력, 요즘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개발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세계 시민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기 원래 발표자분들께도 질문이 있었으나 시간상 이거는 저기로 하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플로 오픈을 하려고 그 팀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플로 오픈을 하려고 한 분 정도는 모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다음 세션이 그 교육 개발 협력이더라고요. 그럼 거의 대부분 특히 여기 사회자이신 우리 유성상 교수님께서 계시고 해서 저 바깥에서 구름대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전 생각하고 완전히 패닉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혹시 이 질문 이거는 하나는 던져야 되겠다 싶은 분, 한 분 질문만 일단 답은 복도에서 따로 들으시고요. 질문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 계시면 없으신가요? 네. 시간을 네. 시간이 뭐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서 이 SDG와 교육 협력 세션을 마치고요. 또 바로 이 장소에서 교육개발 협력 세션이 진행되니까 잠시 화장실 가셨다가 다음 세션에도 많이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